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게 당선 소감입니다. 예, 실제로 선거 끝나고 하루에 한 10,000번쯤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진짜 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음들, 네. 이 지역 주민들께 감사함,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더 지역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서요. 네. 이번 선거는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지금의 당선 소감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제가 가장 새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53.3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언제쯤 당선을 확신하셨습니까? 원래 후보는 뭐 늘 당선을 확신하고 네, 선거를 시작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에 그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이제 상가도 방문하고 네.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들의 삶이 뭐 경제 문제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문제든 너무너무 어려우셔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정말로 굉장히 크구나. 물론 또 우리 정치권 자체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어떤 심판 정서가 워낙 커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 좀 힘을 실어주시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저희가 잘해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 그리고 선거 이후에 어떻게 그런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더 잘 보듬고 더 나은 정치를 해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뭐 그런 선거였죠. 네, 의원님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선거 과정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몇 개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네. 저는 사실 제일 크게 하는 건 더 큰일 하겠습니다, 이걸 붙여놨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젊어서 좋다, 유능해서 더 좋다, 이거를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점점 그걸로 바꿔갔었는데, 젊어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들을 이제 보니까, 야, 이게 젊으니까 훨씬 더 뭔가 겸손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리고 훨씬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일도 해 나갈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젊다는 게 꼭 생물학적인 젊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어떤 성격적으로 우리 정치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젊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이 기대와 희망을 저한테 많이 투영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조금 더 뭔가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면서 그런 어떤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젊은 정치를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좀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전직 상대 후보는 현직 시장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네. 국민의힘 출신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 필마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필마가 더 셌나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워낙 국민들께서 현명하시잖아요.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누가 일을 더 잘할 것이냐, 진짜로 더 큰 기대를 누구한테 우리가 투자했을 때 훨씬 더 훌륭한 이 성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이 기대들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무슨 뭐 여당의 힘, 무슨 우리 뭐 지자체장들이 도와줄 거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었던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뭔가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동구에서는 이 정도 표 차이가 난 적이 사실 거의 제 기억엔 아예 없는데, 네네. 그만큼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너무 명확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전도 7석을 석권했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분들께서 민주당의 압승을 만들어주신 이유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는 사실 이번 선거는 저희가 승리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정부 여당이 패배한 선거인 거죠. 뭐 저희가 민주당이 뭔가를 잘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잘 만들어 와서 국민들께서 선택하고 지지해 주셨다기보다 워낙 지금 이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이 워낙에 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든 외교안보 분야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와 여러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든 우리 정치는 우리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 놓는 수준으로 잘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아주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주신 이런 큰 기회를 정말로 유능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저희한테 준 시간이 저희는 뭐 4년의 시간을 받은 거겠지만 저는 4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6개월, 1년 정말로 짧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만 국민들께서 뭔가 이런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 있구나. 네. 그래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저희가 빨리 증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좀 조급하기도 합니다. 국정 기조가 좀 바뀌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선거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밝힌 건가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국민들께서 너무나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이 정도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정치를 뭐 그래도 이 실무자로 일한 걸로 따지면 그래도 10여 년 이상을 해왔지만 국민들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면 그거는 너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권은 국민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진심 가득 담은 내용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형식을 담아서 뭔가 어떻게 이 정권의 운영 방식을 바뀌고 어떻게 우리 정치를 바꿔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죠. 근데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너무나 저는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네. 안 했다고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새롭게 정말로 이 정권 운영 방식과 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5월 초에 있을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지금 예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국민들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그래도 뭔가 국민 목소리를 느낄 수는 있는 이 뭐 국회의원 아니면 당선자들도 입장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하고 정말 싸우자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미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총선 이후에 첫 번째 이 정치 현안인 만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조국 혁신당의 네. 약진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하고의 경쟁 상대입니까? 협치 상대입니까?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두 가지 다입니다. 당연히 경쟁하면서도 뭐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실정 사항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이 비전을 만들어가는 일은 도울 건 당연히 돕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훨씬 생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에 이번에 또 국민들께서 많은 의석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뭐 거대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워낙 당이 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아무래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는 해야 돼서 조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더
나아간 네. 이 네. 이슈들을 먼저 제기하고 음. 선도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실제로 네, 있을 네,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의원수도 많고 이러다 보면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또 어떤 역할들을 해주고 하다 보면 진보 정치의 미래도 우리가 이 국회 전체 과정에서의 어떤 생산성도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경쟁하면서도 도울 건 돕는 그런 관계로 네.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은 한동훈 특검법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늘 이제 그런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검찰 특활비 문제 같은 네. 경우에는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 예산 과정의 투명성이 점점 더 강화돼서 지금 저희 국회 영역의 특활비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다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데 검찰 특활비 용역은 완전히 다 아직도 은폐되어 있고 정말로 그게 어떤 식으로 뭔가 오염되어서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계기를 삼는 명분과 취지라면 저는 당연히 네.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밖에 없어서 아마도 이제 최상병 특검은 21대 국회 안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그 검찰 특활비나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전횡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는 민생 문제였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방법 무엇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국민 삶이 어려우니까 25만 원 이 지원금 네네.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저희가 민생 문제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거운동하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녁에 식당들을 돌아다니면 한 4군데 중에 3군데는 손님이 한 분도 네.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진짜 문 열고 들어가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도 이 대외 여건도 지금 뭐 중동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너무 적어진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내수 경제 자체도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로는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 방식이 그게 어떤 방향이 됐든 저희는 당연히 토론할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은 긴급하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선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위기설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PF라든지 특히 건설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꾸역꾸역 막아놔서 저 폭탄 터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정말로 우리 경제에서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폭탄들 잘 관리하는 그래서 이 정말 이게 하드랜딩하지 않도록 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경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들 잘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지역 얘기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려울 때는 더 어려우세요.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막 자랑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대전 전체에서의 비율로도 저희가 저소득층 비율이 꽤 높아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다 더 잘 살필 것이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 초선 4년 임기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묵혀왔던 도시재생의 모멘텀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이어온 지금의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재생의 그런 큰 힘들을 더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기의 도움만 받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도심융합 특구나 혁신도시처럼 기존 틀은 이 제가 조선 4년 동안 잡아놓은 이것들을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더라도 지금 이 역세권 개발과 저희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재생들이 더 힘받아서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두 번째로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도시철도 지하화입니다. 네. 예. 실행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철도가 아니고 철도, 전체 철도 네. 지하화가 있죠.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광주 네. 주요 대도시는 이 네. 지하화 문제가 다 있어서 실제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켰죠. 네. 그래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통과를 시키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해서 특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야 특히나 서울 강남 일부, 서울도 다도 아닙니다. 강남 일부 같은 경우에야 상부 이제 지하화되면 이제 상부에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상부 공간의 수익을 바탕으로 지하화하는 게 가능한 극히 일부의 구간이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의 경우에는 상부 공간에서의 수익만으로 지하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아마 도심에 정말로 아주 고밀도로 개발하는 지역이나 지하화가 될 겁니다. 이게 뭐 대전이라도 전체 다 지하화하기는 쉽진 않고 아무래도 외곽 지역은 지하화가 안 될 가능성들이 또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모든 철도를 다 지하화하는 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재정이 국가에서는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지하화에 준하는 어떤 그 도시 단절을 극복하고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하화 외곽 지역에서의 어떤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그래야 국민들도 그래도 여기는 지하화하고 여기는 우리가 이런 어떤 대책들이 생기는구나라는 부분도 더 이해하실 수도 있어서 지하화는 그런 어떤 두 단계의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지금의 특별법도 발전시키고 이제 계획을 잡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내에서. 그래서 이 국가 계획을 만들어 나갈 때 저도 훨씬 더 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국민들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서 이 계획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관련지어서 대전역 세종청사 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공약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던 네. 공약인데 지금 저희 대덕 유성 우리 세종 다 이제 후보자들 이번에 다 국회의원이 되셨죠. 그래서 다 공감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GTX 열차 하나 놓자 이게 아니라 대전 세종 축을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대전역, 우리 대덕의 산단, 그리고 저 대덕 연구단지, 그리고 세종 정부청사 국회, 그리고 이 공주와 옥천까지 연결하는 이 축이 활성화될 수만 있으면 정말 대전도 맨날 그 무슨 동서격자니 동서균형발전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메가시티라는 것도 계속 말만 있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대전역과 대덕 연구단지와 세종을 연결하는 이 축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다른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 꿈속에서 정말 이 CTX 알파를 만들자. 결국 교통망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 결론이 나온 거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우리 대전 충청의 메가시티와 전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동구를 교육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히셨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결국 이 도시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주 여건에서 모두가 얘기하신 게 사실 다는 아니군요. 교육하고 생태예요. 그렇죠. 교육이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 동서격차의 내용 중에 동서교육격차라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영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를 물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교육특구도 당연히 신청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말뿐인 특구가 아니라 정말로 명실상부한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좀 하드웨어에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구가 예전에 33만 도시였다가 지금 22만이 좀 안 되거든요.
이 초중등 교육 인프라가 대부분 이 30만 명이 넘을 때 만들어진 네. 위치이고 그때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네. 지금의 도시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인프라를 재조정하는 전체적인 이 교육 인프라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기초교육 콘텐츠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이 교육의 변화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부분들도 있어야만 단순하게 우리가 쫓아가는 어떤 그 교육 특구가 아니라 네. 정말로 세계적인 어떤 그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특구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무슨 코딩, AI 교육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림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AI 교과서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다 이런 네. 개념은 아예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채워가다 보면 정말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내용 측면에서나 동구뿐만 아니라 이 원도심의 교육이 좀 새로운 어떤 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 확실히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놓으셨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인데 그래서 많은 말씀들 주시더라고요. 많이 말씀들 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로당 운영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주시고 우리 기초연금 운영하는 방법들, 노인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이야기들, 뭐 복지관의 식대부터 온갖 정말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결국은 고령층이 증가한다는 건 꼭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잖아요. 그리고 노후가 편안해야 되는 목표도 있지만 또 너무나 저희가 또 노동시장에서 일찍 은퇴하시게 되면 또 그만큼 국가적인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나 이 방식도 발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편안한 삶도 그리고 일하면서 행복한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챙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좀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담아낼 어떤 채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선거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바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충남대하고도 하고 저희 대전대하고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워낙에 정보 습득 능력도 좋고 또 토론도 굉장히 잘하고 네. 일단 똑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한번 해볼래 하고 일종의 이 청년들을 꼬시기보다 직접 만들어 보자. 네. 청년들은 뭐 자기들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그리고 훨씬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청년들이 만들어 보자 해서 청년법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법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법안을 지금까지 만드는 게 굉장히 여러 개 있었고 그런 법안들이 제가 대표 발의를 하면서 입법 발의를 해서 같이 우리 국회 우리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막 하면서 우리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당에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제도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당이 직접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는 청년들과 늘 함께 그렇게 뭔가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서 물론 그 모든 게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 국회가 그거를 받아서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면 뭐 한 가지 한 가지에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척하는 어떤 아이디어로 청년들을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민주주의 자체를 발전시키면서 청년들의 그런 어떤 입법 정책적인 요구들을 우리 정치가 뭔가 실제 결과물들로 받아가는 이거를 재선한 지금 이후에 더 지금 확대시켜 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시당위원장이시니까요. 네, 네. 우리가 2년 뒤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출마할 우리 시의원, 구의원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런 방식도 교육 방식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기도 하고 결국은 결과물을 내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네. 일이긴 하죠. 이게 선출직 정치인으로 꿈꾸는 분들한테 뭐
강의실에서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네.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죠. 네. 그동안 뭔가 그 기초 단위에서든 광역 뭐 신화구든 아니면 우리 당 내에서든 어떤 그게 내용적인 어떤 정책적인 현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화하는 부분일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기회를 부여하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당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를 네, 네. 증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지금 시당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선이 되면 더 큰일을 하시겠다고 네.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큰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죠. 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도 더 큰 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바탕으로 더 크게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정치에서도 정치가 너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변화시키는 더 큰 일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8월쯤 되면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안 합니다.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시당위원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당위원장을 계속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당직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도 오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큰 승리가 있었지만 그게 꼭 저희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치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이 지방선거나 지방정치 특히 지금 시구가 그 참 윤석열 정부 정권 운영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허황되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저희가 야 저거 다 하려면 수십조 드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사업들만 계속 이제 늘어놓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가고 우리 시와 구를 정상화해 나가는 일들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라 지금은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시당위원장을 이제 대행을 떼고 네. 앞으로 맡을 예정이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 맘대로 하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또 선출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후보자 시절에 재선에 당선이 되시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려고 한다라고 네, 네.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뭐 선거 앞뒤로 계속 이제 뭐 당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선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잘할지 그런 부분들을 더 모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계속 지역에만 있는데 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 조선 4년을 보내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정말 정치라는 게 이게 어떻게 여의도 정치를 극복해 나가는 게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지역민들과 지역의 우리 당원들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저를 많이 혼내시는 분들과 그런 분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네. 더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그래야 훨씬 더 지역도 안정되고요. 네. 그래야 정치 자체도 훨씬 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정말 이 4년을 넘어서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더 보다 정치다운 정치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대전 CBS 인터뷰 오늘도 그럼 자주 출연해 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선거 과정에서 동구민 다음으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다음이라고 하시니까 가족들이죠. 네. 가족들한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하죠. 네. 끝으로 우리 네. 방송 듣고 계시는 지역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처음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말로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 변함없이 어떻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선거는 저 후보 장철민, 국회의원 1명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게 거꾸로 정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유권자 1명 1명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더 어떻게 가까이 있을까를 나머지 4년 동안 오히려 가는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다가가려고 애쓰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